그래서 그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당위성 그런 걸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역사를 쭉 톱아봅니다. 19세기 초반에 어땠고 그 다음에 그 12월 당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이 1세가 그거 겪고 이제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폭정을 이제 했는지, 그걸 알았던 알렉산드르 2세가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정치개혁과 산업발전을 이제 추진한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1861년 농노해방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밑줄 긋고 이제 외우는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회 제임스보를 설치하는데, 그래서 후기 소설에 보면 톨스토이도 민화나 이런 데 보면 제임스보가 많이 나와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정치가 근데 그 1881년 사회혁명단의 포탈 테러로 갑자기 끝이 났다 이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도스옙스키의 까라마조프를 떠올리거든요. 이게 한 번만에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암살 미수가 두 번인가 있고 세 번째 드디어 성공했거든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도스옙스키의 까라마조프를 쓰는데 큰 영향을 또한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르 3세, 니콜라이 2세인데, 니콜라이 2세가 그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비운의 황제인데, 제가 아주 옛날에 읽은 어떤 책에서는 고종 황제도 그렇고 니콜라이 2세 이 황제도 그렇고 그렇게 멍청이들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근데 이제 그 역사적 격동 속에서 그러면 이제 평범 이상의 뭔가가 요구되는데 그들은 평범 이상은 안 됐으니까요. 그 루이 16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던데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그 상황을 막아낼 정도의 지능과 뭐 지력과 통치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발휘되지 못했으니까 결국 이제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거잖아요. 그거 무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유시민이 쓰고 있어서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렉산드르 3세와 니콜라 2세의 폭정. 그래서 노동자들은 농노 시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로드를 인민이라고 번역한 거에서 제가 유시민 작가와 저의 약간 세대 감각, 저도 어릴 때 읽었을 땐 인민이란 단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인민 속으로 부나로드 운동 혹은 뭐 민중 속으로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로드 부나로드 운동 요런 게 이제 1870년대 80년대에 되게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는 와중에 1905년 1월 22일 이른바 피해 일요일 사건이 터집니다. 요거 선생님이 너무나도 쉽게 이게 설명을 되게 잘 해놨던데, 가폰이라는 이제 신부를 앞세워 가지고 내세워서 이 노동자들이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찾아가요, 황제를. 근데 이 20세기로 들어왔지만 러시아인들 이 민중들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황제는 하느님 아버지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친아버지 이런 느낌이기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러면은 좀 먹여 살려주세요. 저 배고파요. 뭐 빵 좀 주세요. 약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신부님을 데리고 이제 가서 호소를 한 거죠. 여기 인용문을 가져왔던데, 폐하, 저희 노동자와 처자식, 늙은 부모들이 진리와 보호를 구하러 폐하께 갑니다. 저희들은 거지가 됐으며 억눌려 살아왔으며 숨이 넘어가고 있나이다. 이러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일하는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줄이고 하루 임금을 1루블만이라도, 이것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갔는데 여기다 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 도스옙스키의 정치 감각, 작가로서의 그 천재성인데, 악령에서 슈피굴린 사태, 그 소설 전체를 보면 그 부분이 좀 재미가 없지만 전체 역사적인 맥락, 정치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부분이 진짜 압권이고, 왜 악령이 소비에트 시절에 그 금서로까지 갔는지도 알 수 있는 게 곧 똑같거든요. 임금을 안 주고 밀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 5루블을 준다고 해놓고 뭐 몇 루블도 안 주고 어쩌고 저쩌고 다 공장 직원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통치자가 나타나서 저놈들을 쳐라, 뭐 해적들을 잡아 넣어라 막 이러니까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되게 많이 죽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황제는 자비로운 아버지다라는 그 짜르에 대한 이제 표상이 산산조각 나는 이제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 스토리는 몰랐는데 가폰 신부가 영국에 가 있었나 보대요. 그러다가 이제 4월에 러시아 시골 마을에서 목을 맨 시신으로 나타났는데 죽인 걸로 이렇게 황망당 당원들이 그렇게 여기다가 여기 써 놓으셨네요. 그랬을 법한, 충분히 그랬을 법한 이제 스토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혁명 당원들 쭉 이래가지고 이제 레닌 잠시 이제 언급을 하는데, 넘어가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1905년 6월 그 포템킨호
반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에이젠슈테인의 영화로 먼저 알게 되는데, 이제 적어도 저는 그랬는데, 전함 포템킨 해가지고 그 포템킨 빠쫌킨이거든요, 러시아어로는. 근데 이제 포템킨이라고 하면 그 포템킨호에서 수병들의 반란인데요. 그게 무성 영화예요. 몽타주 기법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인데, 화면 하나 보여주고 문장 한두 개 써주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그 배 안에 이제 음식이 제공되는데 소고기에 그 구더기가 막 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아니 우리가 이걸 먹으란 말이야 이렇게 막 분노하게 되고, 이제 결국엔 들고 일어나게 되고, 중간에 그 유명한 장면 오데사의 뭡니까 계단에 유모차가 이렇게 뒹굴뒹굴 구르는 그 장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이제 났는데, 여기 이제 요약을 해주신 게 그 짜르 군대에 그 권력을 부여해주는 거, 짜르 권력에 힘을 주는 거는 군대잖아요. 근데 군대조차도 수틀리면 이제 졌다고 소고기를 먹으라고 하면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아주 놀라운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1905년에 총파업 이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읽게 될 닥터 지바고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소설이 시작되거든요. 1905년 사건에서.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귀족의 집안에서 자라나 유리 지바고 유라, 그 다음에 또냐, 그 안토니나 그레모코 이런 식의 이제 그 다음에 미샤 고르돈 이런 이제 지주 귀족의 아이들, 인텔리의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 마당에서 자라는 애들, 노동자의 아이들, 찌베르진의 아들, 뭐 또 유스포프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인공 안찌포프, 파벨 안찌포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노동자의 아이들, 얘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근데 그 소설은 조금 더 잘 써줬더라면 좋았을 법했는데요. 당장 이제 급한 김에 그래도 그게 그나마 제일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905년 혁명에서 그 기운을 느끼며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더 심한 거를 겪는 거잖아요. 혁명, 내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걸 이제 겪으면서 어떻게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서 파멸하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하고, 이제 그런 풍경을 보여주는 소설,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정신없는 와중에 레닌하고 트로츠키의 관계를 굉장히 잘 정리를 했어요. 트로츠키는 어떤 조직에도 복종하지 않았고 스스로 조직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말과 글로 남을 설득하는 데 집중한 반면, 레닌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을 지휘하며 혁명의 주도권을 장악할 준비를 했다. 트로츠키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을 때 레닌은 지상의 권력을 차지할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렸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운명을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그 레닌은, 그러니까 정치 감각이 그래도 아주 많이 발휘되진 않았지만 거기까진 갔잖아요. 근데 이제 트로츠키는 그렇게 가지 못한 이유를 조금은 알 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스톨리핀이라든지,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우리 사라예보 사건 터지고 요거는 이제 앞 챕터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같이 읽으면 되게 좋겠는데, 그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때 그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거든요. 이 니콜라이 이제 로마노프 왕조의 분위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황후가 되게 어리석었다. 독일 출신이고 이게 아들을 힘겹게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혈우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계속 나고 이렇게 힘드니까 열도 나고, 그 아무래도 이제 엄마는 애가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니까 이럴 때 이제 또 뭐가 붙잖아요. 그때 이제 출연한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가 그리고리 라스푸틴이라는 이제 괴승인데, 유시민 되게 재밌게 써놨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여러 차례 출혈을 멈추게 하고 열을 내리게 했다. 이거는 팩트인 거지. 근데 이제 저절로 열이 멈출 거였을 수도 있고 저절로 피가 멎었을 것이었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렇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라스푸틴이 황실을 망하게 하는 데는 일조했다. 이렇게 됩니다. 1917년 3월 제정 러시아는 썩은 나무처럼 쓰러졌다. 거대한 제국의 권력도 무너질 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무너진다. 그의 첫 2달 동안 파업이 1300건 일어났고 노동자 70만 명이 참가했다. 요거 여러분 시가전 이런 거는 그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초반부나,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읽지는 않지만 블로그의 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혁명군이 이렇게 이제 구금하게 되고 혁명의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주경철의 그 유럽인들 이야기 이런 것처럼 인물 위주로 이렇게 역사를 쓰는 그런 걸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이제 레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레닌이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그래서 외국도 되게 많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책 읽고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남의 논문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해석하는 거는 레닌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든
하는 게 중요했다. 자, 이러고 이제 여기 이제 글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레닌이 이제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거 특이한 사람이었다. 1870년 볼가강 근처 신피르크 태어났는데 타타르 피가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형제자매들이 다 이거예요. 그리고 완전 엄마가 이거 할 짓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감옥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던 중에 이제 크룹스카야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서로 이제 유배지에서 시베리아에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이 당시 레닌의 별명이 볼가 출신의 박식한 마르크스주의자였다고 하네요. 네, 저도 이 전공이 아닌 거를 떠들려니까 혀가 좀 꼬이는데 그 다음 되게 재밌는 문장이 레닌은 평생 누군가와 싸웠는데 싸운 상대는 대부분 적이 아니라 노선이 다른 혁명가였다. 첫 번째는 나로드니키, 아까 인민주의자. 다음에는 합법 마르크스주의자였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 유행지에서 돌아와서 불꽃 이스크라라는 잡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레닌이 런던에 있을 때 23살 청년 레프 브론슈타인이 찾아왔다. 이 사람은 트로츠키입니다. 빼로 필명 이런 필명이 있었는데 이게 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걸로 이제 글을 쓰던 청년과 이제 서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세비키 혁명에 대해서 이제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을 이제 해놨습니다. 레닌은 혼자 혁명을 하려는 사람 같았다. 제가 이 부분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 마크를 그려놨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별로 지지하지도 않고 이게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이쪽에 맨셰비키 쪽이 더 이제 압도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이 이제 독일하고 싸우면서 졌나 봐요.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쪽은 하자 이래갖고 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쪽으로 더 민심이 이제 기울게 되고 변변한 보급품도 없이 독일군과 싸워야 했던 병사들 사이에서 볼셰비키의 인기가 급등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이제 되게 압축적으로 요게 쓴 글이지만 이걸 보면서 이제 든 생각이 적벽대전인가 어디에 나오는 설민석이 진짜 요약을 너무 잘해주는데 일을 계획하는 거는 인간이지만은 일을 완성하는 거는 결국 하늘이다.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옆에서 하필이면 독일이 져주고 옆에서 뭐 하면 하필 뭐가 되고 하필이면 비가 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단 말이죠. 큰일이 이제 일어나는 데는. 그래서 쭉 레닌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이제 레프 트로츠키 얘기를 하는데 트로츠키는 집안 좀 좋거든요. 1879년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이에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데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유시민 작가 요약에 되게 인상적인 거 항상 결혼 얘기를 꼭 써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책을 소개할 때도 이 돈 팔아가지고 내가 장가 들고 또 그 얘기를 하고 좋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트로츠키랑 이제 다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이제 레닌도 나왔고 해가지고 이제 얘들이 이제 혁명을 결국엔 성공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핀란드에서 열차 타고 와가지고요 10월에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정권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당을 또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 사태를 보면서 지금은 소련인데 러시아가 공산화되는 거를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백위군을 많이 밀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붉은 군대 크라스나야 아르미아 비엘라야 그바르자였고 두 개가 백군 적군이 이제 붙어갖고 싸우게 되는데 백군은 말씀드렸듯이 유럽에 이제 원조까지 받는 상황에서 싸우고 어쨌거나 백군은 이렇게 해갖고 이겼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여기 97쪽인데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몰랐는데 소비에트 정부가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했다. 연합군은 레닌의 전면적인 임시휴전 제안을 거절했다. 그래서 이제 레닌이 단독으로 협상에 나서자 독일은 과도한 조건을 내세웠다. 뭐 내놔라 되게 굴욕적인 조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도운 거예요. 레닌이 결과를 예측하고 그토록 수치스러운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약은 몇 달 지나지 않아 독일의 패전으로 효력을 잃었다. 그러니까 독일이 질 줄 알고 이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하늘이 도왔다고 밖에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세계가 뒤바뀌는 그런 이제 혁명이 된 거죠.